안녕하세요, 까막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세 번째 내용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6. 여행자가 들려준 이야기. 1979년 7월 9일 보이저 2호라는 이름의 로봇과 목성권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행성 간 공간을 항해하기 시작한 지 거의 2년 만의 사건이었습니다. 보이저 2호는 1977년 8월 20일에 출발하였습니다. 화성 궤도를 커다란 홀을 그리면서 통과했고 소행성대를 지난 후 목성권에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목성과 목성의 14개 남짓한 위성들을 한 줄로 꿰는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보이저 2호가 목성 곁을 지날 때 목성은 보이저를 가속시켜서 토성을 근거리에서 통과할 수 있는 길목으로 밀어주었습니다. 토성 중력의 도움으로 보이저는 다시 천왕성을 향해 힘차게 달리게 됩니다. 천왕성을 지나 해왕성을 뒤로하면 보이저는 태양계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별들 사이의 광막한 바다를 영원히 떠돌아다녀야 할 새로운 운명이 보이저 우주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지속되는 탐험과 발견이야말로 인류사를 특징짓는 인간의 가장 뚜렷한 속성이었으며 인류사를 장식한 일련의 탐험 중에서 보이저 계획이야말로 가장 최근의 사건입니다. 화성과 금성이야말로 현대판 신대륙으로서 우리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는 외로운 섬인 것입니다. 인류는 15세기와 17세기 사이에 중요한 전환기를 맞으면서 지구의 모든 곳을 탐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대여섯 국가들에서 대규모 함대를 세계 곳곳으로 용감하게 파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탐험은 지구를 하나로 묶고 하나의 종으로 통합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혁명적인 네덜란드 공화국의 17세기는 범선을 이용한 항해와 발견으로 상징됩니다. 강력한 스페인 제국으로부터 독립한 직후 네덜란드는 당시 유럽의 그 어떤 국가보다 적극적으로 계몽주의 사조를 받아들여 합리적이고 질서정연하며 창의적인 사회를 이루었습니다. 정부와 민간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네덜란드 공화국 동인도 회사는 세계 곳곳의 오지로 선단대를 파견하고 거기에서 희귀 물품을 구해다가 비싼 값을 받고 유럽에 되팔아 많은 이문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탐험은 네덜란드 공화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그리고 탐험은 본국에 경제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이상을 가져다 주었고 지식 그 자체를 추구하는 과학적 탐구의 욕망과 미지 세계를 발견하고자 하는 호기심 그리고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알고 싶어하는 열정이 그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역사상 네덜란드가 그때처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기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통에서 벗어난 사조에 대해서 비교적 관대했으며 이 때문에 온갖 검열로 사상의 자유를 억압받던 당시의 유럽 지성인들에게 네덜란드는 이상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예술가, 과학자, 철학자, 그리고 수학자들이 네덜란드로 모여들었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은 기술을 존중했으며 사회 전체가 발명가를 제대로 평가하고 예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사회 전반에 퍼져있던 개방적 사고와 생활 양식, 그리고 물질적 풍요와 새로운 세계에 대한 탐험과 개척의 정신은 네덜란드를 진취성과 활력이 넘치는 공동체로 만드는데 훌륭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 네덜란드에서 개발된 현미경과 망원경은 인간의 가시 한계를 아주 작은 것으로 그리고 아주 큰 영역으로 각각 확장시켰습니다. 크리스티안 하위헌스는 유리를 직접 갈아서 천체 망원경 제작에 필요한 렌즈를 만들기를 좋아했으며 한 번은 5m 길이의 굴절 망원경을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망원경으로 그가 이룩할 수 있었던 새로운 발견들은 인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는 지구 외의 다른 행성의 크기를 책정한 첫 번째 인물이며 금성이 구름으로 완전히 뒤덮여 있다는 사실을 맨 처음으로 추측해본 천문학자였습니다. 그리고 화성의 표면 특징을 지도로 그려 남겼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표면 특징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여 화성의 자전주기가 지구와 비슷하게 24시간 정도라는 것까지 측정하였습니다. 토성이 여러 겹의 고리로 둘러싸여 있고 특히 그 고리가 토성 표면과 접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처음 확인한 것도 하위헌스였습니다. 타이탄도 그가 발견했습니다. 타이탄은 토성의 위성 중에서 가장 큰 위성이자 태양계에서는 둘째로 큰 것입니다. 또한 하위헌스는 화약 엔진이라 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여 증기기관 발달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지구가 하나의 행성으로서 태양의 주위를 공전한다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받아들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별들이 우리의 태양계와 같은 행성계를 거느리고 그 행성들에는 생물이 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의 보이저 우주선은 17세기 탐험선의 직계 후손으로서 크리스티안 하위언스의 과학적 전통과 상상력에 그 기원이 있습니다. 보이저는 별들을 향해 나아가는 항해선이며 또한 하위언스가 알고 사랑에 맞지 않았던 천체들을 탐사하기 위한 탐험선이기도 합니다. 수세기 전에 여행자들이 탐험여행 이후에 먼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것처럼 현대판 탐험대도 여행담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아니, 보내온다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보이저 1호와 2호가 우리에게 보내준 여행담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성 주변에 있는 갈릴레오의 위성들은 그 크기가 거의 수성과 맞먹을 정도로 큽니다. 우리는 그들의 크기와 질량으로부터 밀도를 계산하고 밀도에서부터 각 위성의 구성 성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서 돌고 있는 2호와 유로파는 주로 암석 성분의 위성이며 바깥쪽의 가니메데와 칼리스토는 이보다 훨씬 낮은 밀도의 물질로 이루어진 위성임이 밝혀졌습니다. 얼음과 바위로 된 바깥쪽의 위성도 지구의 바위들처럼 열을 발생시키는 방사능 물질을 함유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성들에는 방사능 붕괴 과정에서 축적된 열에너지가 외부로 방출될 수 있는 효율적인 냉각 메커니즘이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가니메데와 칼리스토 내부의 얼음은 액체 상태의 물로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거대한 행성 목성은 별이 되려다 실패한 비운의 천체입니다. 목성이 별이었다면 지금 목성이 태양으로부터 받는 빛의 거의 2배 이상을 목성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적외선 대역에서 보자면 현재의 목성은 그대로 항성이라고 취급해도 사실 큰 무리가 없을 정도의 빛을 방출합니다. 목성이 가시광선 대역에서도 별로서 행사할 수 있었다면 태양과 짝을 이뤄 하나의 쌍성계를 구성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목성의 구름 저 깊은 밑바닥에서 느끼게 되는 대기의 무게, 즉 기압은 지구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것입니다. 목성 내부의 압력은 지구 표면 대기압의 300만 배나 되죠. 그래서 수소 원자들은 금속성의 액체 수소로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목성의 내부 한복판에는 암석과 철로 된 핵이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구처럼 생긴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의 중심 핵은 거대한 압력으로 두꺼운 가스층에 갇혀 그 모습을 영원히 드러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강력한 자기장을 발생시키는데 이것은 목성 내부의 금속성 액체에 흐르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류 때문일 것입니다. 이 전류는 자기장뿐만 아니라 전자와 양성자로 구성된 목성 주변의 복사 벨트를 생성하기도 합니다. 목성과 그 위성들은 하나의 축소판 태양계를 이루는데 앞으로 우리가 그곳에서 만나게 될 기묘한 세계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리고 토성은 목성보다 약간 작다는 점만 제외하면 물질 조성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목성과 매우 비슷합니다. 대략 10시간에 한 번씩 자전하는 토성은 다양한 색깔의 고리로 자신의 적도 부분을 아름답게 치장하고 있습니다. 목성도 토성과 마찬가지로 고리를 갖고 있지만 토성의 고리만큼 두드러지지도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토성의 자기장은 목성에 비하여 매우 미약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행성 고리만 본다면 토성은 목성에 비해 훨씬 더 훌륭한 장관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리고 토성도 12개 이상의 위성을 거느리고 있으며 이들 중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것은 타이탄입니다. 타이탄은 태양계 안에 있는 위성들 중에서 가장 거대한 존재로 있으나 마나한 대기가 아니라 상당 수준의 대기를 실제로 보유한 유일한 위성입니다. 타이탄의 표면 온도와 기압의 구체적 값은 아직도 논란의 대상으로 남아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에서 우리는 온실효과에 따른 기온 상승이라는 설명을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와 지표면에 상당한 양의 유기물질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타이탄은 우리의 시선을 끄는 특별한 천체입니다. 비록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혹독하게 추운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양의 유기물질과 태양으로부터 오는 복사 에너지의 역할, 그리고 활화산 주위에서 예상되는 고온의 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생명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구와 전혀 다른 환경에 놓여있는 타이탄에 서식할 수 있는 생물은 물론 지구의 생물과 전혀 다른 형태를 취할 것입니다. 보이저 우주선의 계측 장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등의 궤도 근방에서도 태양풍의 존재를 충분히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이저는 그러기에 충분한 가능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태양에서 명왕성까지의 거리의 2~3배 정도 더 멀리 떨어진 곳에 이르면 성간을 떠도는 양성자와 전자들의 압력이 오히려 태양풍의 압력을 능가하기 시작합니다. 거기가 바로 태양계와 그 바깥 세상의 경계지대인 것입니다.
보이저호는 전진의 전진을 거듭해 아마 21세기 중반에는 태양권계를 넘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다른 행성계에 들어서는 일이 없이 별들 사이에 펼쳐진 무한의 공간을 향해 미끄러지듯이 나아갈 것입니다. 영원히 방랑할 운명의 우주선이 별의 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와 엄청난 질량이 묶여있는 은하수 은하의 중심을 한 바퀴 다 돌 때쯤이면 지구에서는 이미 수억 년의 세월이 흘렀을 것입니다. 인류의 대항해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7. 밤하늘의 등뼈. 수천 년 동안 인류를 억눌러 온 생각은 이 우주가 눈에 보이지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신의 영역이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500년 전 이오니아에서 새로운 깨달음의 기운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배들의 왕래가 활발한 무역의 중심지에서 모든 것이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은 악마나 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구는 단지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했으며 별이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혁명을 통해서 사람들은 혼돈에서 질서를 이뤄내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6세기에 이오니아에서 우주의 내재적 질서가 있으므로 우주도 이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연현상에서 볼 수 있는 모종의 규칙성을 통해 자연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자연이 완전히 예측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따라야 할 규칙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우주에 이렇게 훌륭하게 정돈된 질서를 코스모스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왜 이오니아에서였을까요? 왜 특별할 것도 없는 동부 지중해 구석의 해협과 섬에서 그러한 것들이 시작되었을까요? 그것은 이오니아가 섬들을 중심으로 발달한 세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섬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섬 생활에서 겪게 되는 고립은 다양성을 가져다 주었고 이로 인해 다양한 정치 체제가 발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섬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강력한 중앙 권력이 없었기 때문에 자유로운 탐구가 가능했습니다. 더욱이 이오니아는 여러 문명이 교차하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덕분에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위대한 문화를 포함하여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의 문화가 한데 만나서 교차 배양될 수 있었습니다. 정치적 권력은 상인들의 손에 있었고 그들은 기술 개발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결국 이오니아인들은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원리와 힘, 그리고 자연의 법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렇듯 과학은 이오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인류 사상사에서 위대한 혁명이 기원전 600년과 400년 사이에 일어난 것이었죠. 이오니아의 첫 번째 과학자는 밀레투스의 탈레스였습니다. 탈레스는 피라미드 그림자의 길이와 수평선 위에 떠오른 태양의 고도를 이용하여 피라미드의 높이를 쟀습니다. 오늘날에도 달 표면에 있는 산들의 높이를 잴 때 똑같은 방법을 씁니다. 또 그는 유클리드의 기하학을 유클리드보다 먼저 증명한 인물이며 세상이 한때 물이었다고 믿기도 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의 옳고 그름보다 중요한 점은 문제 해결을 위해 그가 택한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신들이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고 자연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물리적 힘의 결과로 만물이 만들어졌다는 생각이야말로 당시 사고의 근본을 뒤흔드는 발상의 대전환이었습니다. 탈레스가 바빌로니아와 이집트에서 이오니아로 가져온 천문학과 기하학 등의 새로운 씨앗이 그곳의 비옥한 토양 덕분에 튼실한 싹을 틔우고 과학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오니아적인 과학적 사고방식은 실험의 기법들과 함께 그리스 전역을 거쳐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기원전 6세기 사모스 섬과 관련된 인물들 중 후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은 아마 피타고라스일 것입니다. 그는 지구가 공과 같이 둥글다고 추론한 역사상 첫 번째 인물이었으며 직각삼각형의 두 짧은 변의 길이의 제곱을 합한 값은 빗변의 길이의 제곱과 같다는 유명한 피타고라스의 법칙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이러한 법칙을 증명할 수 있는 수학적 추론의 방식을 개발했다는 사실에 더 주목해야 합니다. 현대의 모든 과학 연구에서 필수적인 수학적 논증의 전통은 피타고라스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이도 바로 피타고라스였습니다. 그는 우주를 아름다운 조화가 있는 천체, 즉 코스모스로 봄으로써 우주를 인간의 이해범주 안으로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그 후 지구가 하나의 행성이며 지구인은 우주시민이라는 생각이 출현하였고
이러한 생각은 피타고라스 이후 3세기가 지난 뒤 사모스 섬에서 태어난 아리스타르코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리스타르코스는 태양이 행성계의 중심이고 모든 행성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의 주위를 돈다고 주장한 첫 번째 인물이었습니다. 지구가 자신의 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번씩 자전하는 동시에 태양을 1년에 한 번씩 공전한다고 가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코페르니쿠스 하면 떠올리게 되는 생각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레오는 코페르니쿠스를 태양 중심 우주관을 복귀시킨 사람이며 입증한 사람이라고 기술한 것입니다. 아리스타르코스와 코페르니쿠스 사이에 있었던 18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어느 누구도 행성의 배열을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이것은 이미 기원전 280년경에 완벽하고 명확하게 밝혀졌던 것이었습니다. 아리스타르코스가 우리에게 남겨준 위대한 유산은 지구와 지구인을 올바르게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지구와 지구인이 자연에서 그리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통찰은 위로는 하늘에 떠있는 별들의 보편성으로 확장됐고 옆으로는 인종차별의 철폐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찰이 성공을 거두기까지 인류의 역사는 반대쪽으로 흐르는 물결을 끊임없이 거슬러가며 저항해야 했습니다. 아리스타르코스의 위대한 유산은 별들의 영역 너머로까지 그 적용 범위가 확장됐습니다. 18세기 말 영국 국왕 조지 3세의 궁정음악가이자 천문학자였던 윌리엄 허셜은 별들의 분포를 지도로 작성했고 그 지도에는 우리 지구가 은하수 은하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미국 미주리주 출신 할로 셰플린은 구상성단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을 새로이 고안해냈습니다. 구상성단이란 구형으로 분포한 별들의 무리로서 벌떼를 연상케 하는 아주 매혹적인 천체입니다. 셰플린은 별들의 평균 밝기가 병광주기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활용하여 그 별의 원래 밝기를 알아냈습니다. 구상성단에서 특정한 패턴으로 밝기가 변하는 별을 찾아내고 그 병광주기에서 그 별의 원래 밝기를 추정한 다음 겉보기 밝기와 비교함으로써 그 별까지의 거리를 계산해 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100여 개에 이르는 구상성단들의 거리를 알아낸 다음에 셰플린은 이들의 3차원적 분포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구상성단들이 태양계 근방이 아니라 은하수 은하의 궁수자리 방향으로 멀리 떨어진 곳을 중심으로 하여 대칭적인 분포를 하고 있었습니다. 1915년 셰플린은 태양계는 은하의 중심이 아니라 은하의 외진 변방에 있다라는 참으로 대담한 주장을 펼쳤던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허셜의 별자리 지도가 오류였던 것이죠. 허셜은 성간 티끌이라 불리는 고체 입자가 별빛을 흡수하고 산란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태양계가 은하의 중심 핵으로부터 약 3만 광년 정도 떨어진 곳에 자리한다고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은하수 은하 내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의 현 주소는 나선팔의 가장자리입니다. 지상에 발을 붙이고 살기 시작한 이래 인류는 코스모스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조금은 게으른 듯이 하늘의 별들을 그냥 바라보기만 하던 바로 그 시기에도 그리고 현대에 들어와서도 우리는 우주에서 우리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라는 질문에 꼼짝없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행성에 살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행성은 따분할 정도로 그저 그런 별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이라는 이름의 그 별은 은하의 변방, 두 개의 나선팔 사이에 잊혀진 듯이 버려져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우주의 후미진 구석을 차지하고 겨우 10여 개의 구성원을 거느린 작은 은하군에 그저 그렇고 그런 식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우주에는 지구의 전체 인구보다 많은 수의 은하들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우주적 관점을 갖게 되기까지 우리는 하늘을 보고 머릿속에서 모형을 구축해보고 그 모형에서 귀결되는 관측 현상들을 예측하고 예측들을 하나하나 검증하고 예측이 실제와 맞지 않을 경우 그 모형을 과감하게 버리면서 모형을 다듬어 왔습니다. 아주 오래전 인류는 태양을 벌겋게 달아오른 돌멩이, 별을 천상의 불꽃, 은하수를 밤하늘의 등별하고 생각했습니다. 이론적 모형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또 파괴하는 과정을 뒤돌아보면서 우리는 인류의 진정한 용기가 과연 어떠했는가를 실감하게 됩니다. 인류가 하나의 생명종으로서 그 유년기부터 품어왔던 질문을 가슴에 안고 우주 항해에 첫 발을 내디딘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세대를 거듭하면서 유년기의 호기심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커져만 갔습니다. 별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탐험의 욕구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시작했으며 나그네로 남아 있습니다. 인류는 우주의 해안에서 충분히 긴 시간을 꿈을 대며 꿈을 키워왔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별들을 향해 돛을 올릴 준비가 끝난 셈입니다.